네,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 이제 약식 절차를 약식 명령 기록을 좀 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식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버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78쪽이니까 우리가 수업 때 들었던 내용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뭐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48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문을 잘 보세요. 자, 지방법원은 그 다음에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청구를 해줍니다. 당연히 요 검사 청구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 청구가 뭐냐면 약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 소위 말해서 공소 제기입니다. 공소 제기. 그래서 공소를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데 약식으로 할 수 있고 정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공소장 제출하는 거 하는 거고, 요 약식으로 한다는 말은 요 공소장 제출을 공소를 어떻게 하냐면 약식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공소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공소 절차하고 일반적인 공소에 따른 공판 일반적인 공소 제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공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공판 절차를 없이 공판 절차 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 뭐예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약식 명령으로, 이 약식 명령은 이제 판사가 명령하는 거죠. 약식 명령. 이걸로 중요한 거는 뭐 할 수 있다? 벌금, 과료, 몰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다 이게 뭐냐면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은 구류가 빠져요. 형벌의 종류를 보면은 사징 이랬죠. 사징, 금자, 그다음에 벌, 구, 과, 몰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좀 하찮은 것들 벌금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구류는 사람을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처분들, 추징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하의 내용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요. 검사이다. 청구의 방식, 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공소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소장을 제출하는 거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술로. 이걸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는 요거 청구할 때 얼마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미리 기재하라. 그러니까 구형량을 구형하는 거를 적어 놓으라는 것이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약식 명령을 청구합니다. 그럼 약식 명령을 청구하면은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징역은 안 되죠. 최소한 징역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구속을 곧바로 취소하고 피의자를 석방을 해라. 정확하게 이제 공소사실을 적으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고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3자가 적는 거잖아요. 제3자가 이제 나름대로 이 사람을 위해 내가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물론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는 범죄 사실이 되겠지만 이거 그대로 적지 말고 검사 네가 공소사실을 잘 수사해가지고 잘 적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어제 공소장 일본주의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일본주의. 그래서 공소장은 딱 한 장만, 공소장만 보내라. 그러니까 증거를 보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증거서를 보내면 안 되고 1심 재판 처음 모두 재판할 때 증거 게시합니다. 어제 제가 기록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공판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그리고 종이만 봐야 돼요. 종이만 봐야 되니까 종이는 다 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거들, 뭐 전문 증거를 비롯해서 모든 증거들은 다 제출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약식 명령과 공소장 일본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검사가 쭉 해서 이제 판사에게 법원에 이제 보내는 거죠. 뭐를 합니까? 약식 명령 청구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모두 다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류를 다 보내면 뭐가 있냐면 공소장도 있고 증거도 있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약식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한테? 피고인에게. 근데 이 피고인이 이거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요. 그러면 이 증거 있죠. 이 증거가 지금 법원에 다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이 법원이. 그러면 이럴 때 법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재판부가 아니죠. 같은 재판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재판부가 한다 그래서 재척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걸 계속 법원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처음 이렇게 온 서류니까 그거 그냥 단순하게 보관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모든 서류를 다 이제 법원 안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 다 보내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공적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나중에 정재판 청구가 되었는데 법원이 이걸 다시 검사한테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뭐 어차피 줬다 또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괜찮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방법원 관할이고요.
서면 심리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은 여기도 사실조사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은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이거 벌금으로 갈 수도 이거 벌금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프로포폴 사건 요거 말씀드렸죠. 프로포폴 기억하시고 할 수 없거나 이거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다. 뭐 이제 말은 이렇게 되게 뭐 같은 의미죠, 사실. 그냥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판 절차로 넘긴다 그러면 검사한테 통지를 해주고요. 그럼 검사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건 좀 실무적인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은 원래 공소 제기가 없었는데 피의자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해가지고 1심 법원에 제출했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걸 한번 봐보세요. 원래 이 사건은 뭐냐면은 즉결 심판 사건이에요. 즉결 심판. 그럼 요 즉결 심판 사건은 뭐냐면 경찰서장이 20만 원 이하 정도의 사건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다가 즉결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럼 즉심에 넘겨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즉심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즉심으로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즉심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럼 요 경찰서장은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보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내가 법원으로 직접 보냈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20만 원짜리 사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보냅니다. 그럼 검사 책상 위에 이제 서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를 법원으로 가서 공소를 제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 뭐 이렇게 경찰서장이 뭐 즉심으로 넘긴 사건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묻어버리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경찰서장이 이렇게 법원한테 보내가지고 법원이 만약에 즉심 판결을 하잖아요. 그럼 즉심을 하게 되면 이 즉심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겠죠. 나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요때에도 약식 명령하고 비슷하게 뭐냐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 검사는 다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재판 청구하면 이쪽으로 해서 검사가 당사자가 돼가지고 이제 법원하고 같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 재판을 청구해도 검사 책상 위에 그 서류가 있을 거고 경찰서장이 이거 즉심 안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해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 경찰서장이 벌인 사건은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공소 제기를 할까 말까라고 지금 물음표를 찍고 있는 사건이고 두 번째 즉결 심판이 나가지고 불복을 해가지고 정재판이 됐으면 이거는 뭐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공소 제기가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재판은 실질적으로 검사가 따로 공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경찰서장 이미 갔으니까 이건 이제 재판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공소 제기 요 아직 물음표가 돼 있는 요 사안 경찰서장이 법원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고 검사한테 보내준 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공소 제기가 안 된 거죠. 근데 둘 다 어떻게 돼 있다? 검사님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서류가. 그러니까 검사가 오해를 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아직 요게 공소 제기가 안 된 거예요. 공소제가 안 된 건데 공소제가 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법원도 그럭저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검사가 공소제기 됐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진행을 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공소제가 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피고인을 뭐한다 소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소제기가 없는데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예 무효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안 돼요. 재판 절차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제기가 있어야만 재판이 성립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소장을 안 낸 거야. 이거 그냥 내 책상에 있었는데 정치재판 청구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서장이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라는데요 라고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쯤 가다가 검사가 아차 싶어가지고 요때 뭐 하냐면 이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겁니다. 또는 뭐 공소장을 이제 낼 수도 있죠. 정식 공소장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때 해가지고 보니까 그럼 법원이 이때부터 하겠다. 그럼 이전에 그러면 이게 좀 유효가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요때 공소장이 제기가 됐으니 공소가 제기가 됐으니까 요때 범죄 여기가 공소제기가 성립하는 거고 요 전에 뭐 했던 안 했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요 성립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공소제기가 유효가 돼서 이렇게 유무죄 실제 판결을 하면 되는 거다. 요 내용을 이해가 되실까요? 예. 한번 반복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좀 여기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거예요. 자, 법원은 원래 공소제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때 야 검사야 지금 뭐 공소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검사가 그때 검사가 그때 뭐 한다? 약식 명령을 청구합니다.
그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그때 제출을 하고 그리고 법원이 그 청구 받아 가지고 인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공판 절차를 진행을 했다. 공판 절차는 뭐 한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리고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문제 실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약식 명령. 법원은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자,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훈시 기간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간 아닙니다. 훈시 기간입니다. 훈시 기간. 그래서 한 달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대체로 빨리빨리 해주긴 하지만 이게 꼭 지켜야 되는 날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유리한 거죠. 피고인한테 유리한 건데 이거를 못 해요. 그래서 약식 명령 청구가 돼버리면은 곧바로 어찌됐든 간에 나는 유죄가 나올 거니까 내가 만약에 무죄를 주장한다 이러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논문 중에는 이때에도 무죄 판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건 좀 소수설인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약식 명령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송달해 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6항 보세요. 제감자에 대한 약식 명령 송달. 이게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죠. 제감자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요 사람한테 이걸 이제 송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송달을 해주면 요 송달 날짜가 언제냐? 교도소장의 장에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교도소 살기 전에 다른 일로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요 집 주소로 보낸 거 이거는 안 된다.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식 명령의 효력.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약식 명령 받아가지고 7일이 경과하거나 7일입니다. 이 재판 청구가. 그리고 이걸 취하 뭐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벌금 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어제 그 저기 이정 회장 요 제가 판례도 드렸잖아요. 돈 내면 그냥 끝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약식 명령은 재심 또는 비상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확정된 재판을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재심이라는 제도도 있고 비상선고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고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 명령 발령 시다라고 되어 있죠. 약식 명령을 발령한다. 그럼 이 발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 약식 명령 도장 딱 찍은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자, 요 날이 약식 명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노상 방뇨하고 뭐하고 막 했던 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발령이 됐다. 그러면은 요 발령이 되면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가 발생하냐면 기판력이 발생을 해요. 그럼 요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그러니까 뭐 그 뒤에도 뭐 이렇게 노상방뇨 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때 딱 발령이 되면 요 뒤에 했던 거 동일한 사건들 있잖아요. 예. 담벼락에 가서 딴 데 담벼락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들. 요 사건에도 판결 효력이 다 미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요 사건을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요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기소를 하게 되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된다? 확정 판결이 난 거하고 똑같아서 요 사건은 뭐 한다? 면소 판결로 끝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면소 파트, 면소 판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 면소 판결은 조금 이렇게 부족하시면은 제가 우리 올려드린 자료에서 아마 초창기 자료 중에 면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면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 불만이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재판 청구는 이제 요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요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안 하는 거는 관계 없어요. 그냥 검사는 뭐 안 하는 건 관계 없는데 피고인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재판 청구할 수 있고요. 피고인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독립하여 정재판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와이프가 뭐 문제가 있다, 자기 남편이 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가서 정직판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의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 시간 내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뭐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즉 책임지지 못할 사유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상속권 회복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사유로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7일이 경과했을 때에는 다시 상속권 회복을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예로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제 약식명령 청구 받았습니다. 청구 받아가지고 나 이거 정식재판 청구해야지. 그런데 내가 사고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7일 뒤에 깨어났다.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아 나 정치재판 청구해야 되는데." 이랬단 말이야. 근데 기간 지나 버렸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예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는 청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재판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상이 당연히 '이거는 괜히 한 것 같다.' 이렇게 가지고 취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선고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한번 취하를 해 버리면 다시 청구하지는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 자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기각 결정. 청구 자체를 기각해 버리는 겁니다. 청구 자체를 기각해요. 왜냐하면 자 방식이 위반되거나 뭐 소면으로 안 내고 말로만 했다거나 청구권이 다 끝나 버렸어요. 그러면 소멸 후에요. 그럼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기각 결정해야 되는 거고 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죠. 좀 이렇게 나 이거 왜 내가 정치권을 못 받게 하냐. 그럼 한 번 더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요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으니까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정치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이제 통상의 공판 절차로 가가지고 심판하면 된다. 자, 판례 요거 내용만 봐보세요. 정치재판 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없어요.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그럼 도장 찍으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정 명령 하거든요.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청구서를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접수를 했어요. 그럼 접수를 했으면 재판을 계속 해줘야 되느냐? 접수를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뭐한다? 기각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접수 받은 사람 잘못인 거고 법령상의 방식이 위반돼 있으니까 기각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법원 접수한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재판 방금 위에서 봤었던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정치재판 절차의 공판 기일에 그 사람이 안 나와 버려. 자기가 청구해 놓고 그러면 한 번 안 나왔으면 다시 기일을 한번 정하고요. 그때도 안 나오면 피고인 진술 없이 그대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2회 연속 안 나오면 그냥 계속 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 막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 안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약식 절차에서 변호인 선임을 하게 되면 여기 정치재판 절차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보세요.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1심 판사에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식 재판 해가지고 나한테 벌금 100만 원을 내린 판사가 있어서 A라고 하는 판사가 그 정치재판 청구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판사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안 되겠죠. 예, 요거 전심 재판에 관여를 한 사람이 1심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 2심 재판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심 재판에 관여하면 안 돼. 전심 재판 관여한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제척된다 그러거든요. 제척.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전심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약식 명령하고 여기서 불복하면 1심이잖아요. 1심이잖아요. 그래서 1심의 전심은 뭐냐면 0심이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0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0심이 아니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1심 판결로 들어오는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 사람이 나중에 정치재판 항소심에 들어온다. 항소심. 그러면 항소심이 뭐예요? 2심이잖아요. 2심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요 1심에 관여한 사람은 2심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약식 명령에 관여한 사람이 2심에 들어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2심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전 단계에 있는 거는 다 뭐예요? 다 전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보시고 자, 약식 명령은 정치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약식 명령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제 1심 판결만 남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판례 보겠습니다. 이게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약식 명령을 하게 되면 벌금 1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벌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냐면 피고인이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원래 이제 뭐가 있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뭐냐면 검사는 불복하지 않았는데 요 피고인만 불복을 했을 때는 올라갔는데 "너 왜 왔어?"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심보다 불이익하게 형을 변경해 버리면 안 된다는 원칙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왜 없어졌냐면 아니 약식 명령 받으면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요. 정치재판 청구를 해요. 정식 청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불이익 변경 금지니까 믿져봐야 본전. 예. 많이 맞아봐야 100만 원인 거고 좀 가서 사정하고 막 이러면은 80만 원으로 떨어뜨리거나 50만 원으로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바보예요. 내가 법정에 한 번만 나가면 가 가지고 판사님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좀 뭐 봐주면 좋고 아니 말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다 정치재판 청구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판을 좀 빨리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치재판을 계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정치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형을 더 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뭐 했다?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벌금 100만 원 받았는데 징역 1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형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가 사형, 징금, 자, 벌구, 과몰. 여기 이제 형의 무거운 순서잖아요. 근데 벌금을 했습니다. 그럼 벌금 안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벌금에서 여기 자격정지나 금고, 징역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중한형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정치재판 청구하면서 아 이것도 올라가면 판사님이 이것도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150만 원으로 해버리는 거 아니야? 좀 겁나가지고 못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판사도 함부로 기분상 그렇게 하지 말고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즉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여기 중한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한 종류의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한 종류의 형이 아니고 중한형 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갈 때는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어떻게 한다? 적어야 한다. 요거 이제 판사를 조금 이게 좀 제약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는 좀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 동의를 간주합니다.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우리 아까 이거 뭐였죠? 이후에 불출정하는 경우 있었죠. 요때에는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재판을 그대로 해버리면 거기에서 뭐 따로 뭐 증거를 다투고 뭐 이렇게 안 할 거다. 증거 동의한다라고 그냥 간주해 버리겠다. 네가 왜 안 나와? 네가 신청해 놓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한다. 요런 이제 규정입니다. 자, 기판력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기판력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발령시라고 하는 게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예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판결이 나면 일반 재판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하고시 그럼 2심 판결 선고시에 예를 들어서 절도죄로 공소가 제기가 돼가지고 요때 이제 판결이 났다 그러면 요 사건입니다. 여기가 새우깡 사건이에요. 새우깡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럼 새우깡 말고 요 전에 일정한 절도. 예전에 내가 모도했어요. 새우깡 말고 초코파이도 훔쳤지롱. 이렇게 가고 지난번에 맛동산도 훔쳤는데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야? 그 편의점 가가지고 맛동산도 훔치고 초코파이도 훔치고 이렇게 다 훔쳤는데 이게 요건 아직 안 걸렸어요. 아직 안 걸리고 요것도 아직 안 걸렸어. 새우깡만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판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 사건에서 딱 판결이 나버렸다. 그러면 이거하고 무슨 사건? 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요 사건에는 기판력이 다 미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기판력이 미쳐요.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우깡에 대해서 판결이 났는데 여기 초코파이 맛동산에 대해서도 판결이 난 것처럼 다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판결 끝났는데 나중에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초코파이를 훔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 인지를 하고 이때 초코파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지난번에 비슷한 사건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새우깡에 대해서 한 거잖아. 검사가 이번엔 초코파이 건데요. 야 그러면은 그때 새우깡이든 초코파이든 네가 수사 다 해가지고 이거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했었어야지. 그럼 앞으로 계속 뭐 새우깡 나오면 새우깡대로 초코파이 맛동산 또 뭐 롯데껌 혜택껌 이런 거 나오면 그때마다 할 거야? 나 이거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다 미쳐버린다. 확정 판결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면소가 된다. 일반 사건은 이게 뭐냐면 사실심 선고시를 해요. 사실심 선고시. 그런데 약식 명령은 뭘로 하겠다? 이때를 언제로 보겠다? 발령시로 기준한다. 앞에서 좀 설명드린 겁니다. 발령시를 기준으로 해서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다. 자, 기판령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교재의 내용, 요 수업한 요 내용까지는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